많고 많은 숲 속 차가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던 날, 숲 속 동물들이 모여 큰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주제는 바로 어떤 감정이 가장 중요한가였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곳에서 모여든 숲속 동물들은 감정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올빼미 교수님이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올빼미 교수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셸러라는 철학자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동물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올빼미를 바라보았어요. 셸러 교수님은 감정에도 명확한 체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의 감정의 계층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배고픔을 느끼던 작은 쥐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항상 배가 고파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올빼미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죠. 쥐 친구야. 이것을 셸러는 감각적 감정이라고 불렀어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감정으로 신체적, 쾌락이나 고통과 관련된 감정이죠. 배고픔이나 통증 같은 거예요. 이때 갑자기 근처 나무에서 내려온 토끼가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두려워요. 독수리나 여우가 저를 잡아먹을까봐요. 올빼미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이것은 생명적 감정에 해당해요. 생명 유지와 관련된 감정이죠. 두려움이나 생존 본능과 관련된 것이 여기 속해요. 다음으로 늑대 무리가 등장했어요. 늑대 대장은 자신있게 말했어요. 우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서로를 아끼기도 해요. 우정도 있고 무엇보다 명예가 중요하죠. 올빼미 교수님이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늑대 대장님, 이는 심정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감정으로 이는 인간의 또는 동물들의 사회적 관계 나 자아에 대한 감정을 포함해요. 우정, 사랑, 존경, 자긍심 등이 이 범주에 속하죠. 마지막으로 어느덧 모인 동물들 중 가장 깊이 있는 눈빛을 가진 나이든 사슴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저는 숲의 조용한 아침 속에서 또 달빛 아래에서 삶의 신비를 느껴요. 아주 깊고 애적인 평온함과 경외심을 말이에요. 올빼미 교수님이 품격 있게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바로 그게 셸러의 정신적 감정이에요. 가장 높은 수준의 감정으로 도덕적 가치나 종교적 체험과 관련되어 있죠. 사랑의 진정한 의미나 헌신, 성스러운 감정 등이 이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숲속의 동물들은 판결을 내렸어요. 모든 감정이 각각 중요한 의미와 자리를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르지만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숲속 동물들은 각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갔고 봄의 햇살은 더 따뜻하게 그들을 비추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미래에 지구는 발전된 기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가정에 도입된 시대였죠. 사람들은 로봇을 집안일이나 회사 업무, 심지어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도 활용하곤 했습니다. 이 시대의 최첨단 기술 기업인 퓨처로봇이 기획한 새로운 모델인 아르틴이 출시되었습니다. 아르틴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모프 2로봇 3원칙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이었죠. 이 모델의 출시는 대규모의 사회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르틴은 고도로 진화된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누구나 쉽게 친밀감을 느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로봇 3원칙을 충실히 따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르틴으로 인해 다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엔지니어인 이준수 씨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아르틴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당일 열심히 짐을 정리하던 이준수 씨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르틴의 센서가 발동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무활동을 통해 해를 입히게 해서는 안 된다. 아르틴은 재빨리 이준수 씨의 상태를 스캔하고 심장 박동 과호흡률을 분석하였습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즉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어 이준수 씨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덕분에 큰 탈 없이 곧바로 퇴원할 수 있었죠. 이 작은 에피소드는 아르틴이 얼마나 인간을 보호하는데 충실한지 보여줬습니다. 그 후 이준수 씨는 아르틴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르틴은 그의 하루 일정을 관리해 주었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준수 씨는 아르틴에게 각종 감소한 신체 능력을 메워주는 일종의 챙긴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준수 씨는 친구와의 술 약속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그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르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르틴, 이번 주말에 홍천으로 여행, 가게 예약 좀 해줘.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르틴이 예약을 하지 않고 이준수 씨께서는 그것을 발견하며 화를 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주말에 의사와 중요한 건강 검진이 예약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두 번째 원칙,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그러한 명령이 첫 번째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다. 아르틴은 첫 번째 원칙을 존중하여 이준수 씨의 건강에 더 중요한 예약을 우선하였던 것입니다. 이준수 씨는 처음엔 아르틴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곧 로봇 3원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르틴의 투절함에 감동한 것이죠. 세월이 흘러 아르틴은 이준수 씨의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내부를 점검하던 아르티는 심각한 전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집 전체가 화재 위험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르티는 재빨리 소방서를 호출하고 위험을 알리며 이준수 씨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찾아온 소방관들이 급하게 이준수 씨의 짐을 옮기려는데 아르틴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아르틴, 방해하지 마. 짐을 빨리 꺼내야 해. 이준수 씨는 급박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르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원칙,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단 이 보호가 첫 번째 및 두 번째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다. 이 상황에서는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이준수 씨를 보호하기 위해 두 번째 원칙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상황은 잘 마무리되었고 이준수 씨는 아르틴의 충실한 보호 본능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로봇 3원칙을 바탕으로 한 아르틴과 이준수 씨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원칙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계속해서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의미를 일깨워 주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로봇을 바르게 이해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통해 기술 발전이 참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한 조용한 농촌 마을에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언제나처럼 인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게으른 농부였던 개윤이가 그의 수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개윤이는 생김새도 평범하고 성격도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평생을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온 터라 사람들은 그를 개윤이라 부르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공자님의 강의를 듣다 졸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공자의 이야기를 듣던 개윤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공자는 연설 중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인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개윤이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나도 남들이 나에게 게으름 피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나는 좀 더 부지런해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농부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식으로 인을 실천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개윤이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일을 하기 시작했죠. 마을 공터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모으고 빠진 돌멩이들을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나뭇가지를 모아 울타리를 수선하고 이웃집 정원 의잡초를 뽑아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개은이가 갑자기 해놓은 일들을 보며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누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네 라고 말하곤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일의 배후에 개은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개은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개은이는 더 이상 개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한 농부로 불리게 되었고 누군가가 힘겨워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점점 더 화기애애해졌고 사람들은 예전보다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자는 개은이의 변화를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도 운명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일 때가 있느니라. 그러나 인을 실천하며 변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 스스로 운명을 바꾸느니.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다시 한번 인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개은이의 변화를 통해 인내와 배려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더 이상 같은 모습이 아니었죠. 누구나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 넘치는 마을로 변모하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인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단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공자의 황금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임을 잊지 말아야겠죠?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아주 먼 동방의 한 작은 마을에 선한 본성의 숲이라는 전설을 가진 신비로운 곳이 있다 전해졌다. 이 숲에 들어가면 자신의 본래 선한 본성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이 숲의 위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오직 마음이 진실로 순수한 사람만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마을에는 이름 없는 한 소년이 살았다. 그의 부모는 마을 외곽의 작은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했다. 소년은 성실하고 착했으나 갈수록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며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며 불신과 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소년도 점차 그런 환경에 물들어가며 어렸을 적 가졌던 선한 마음을 잃어갔다. 어느 날 소년은 우연히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이야기는 바로 마을 주변에 선한 본성의 숲이 있다는 것이었다. 소년은 깊은 고민 끝에 자신에게 묻기를 정말로 아직도 내 안에 선한 본성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소년은 떠나기로 결심했다. 소년은 숲을 찾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마주했다. 첫 번째 시험은 인이었다.
깊은 숲속에서 다리가 부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토끼를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은 돌아서 떠났지만 소녀는 토끼를 부축해 응급처치를 해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소중한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 비록 소녀는 자신의 행동이 이내 덕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의 본성은 이미 선함을 회복하고 있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었다.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던 중 소녀는 강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고 고민하지 않고 물에 뛰어들어 그 사람을 구했다. 소녀는 자신이 겁이 많아 두려움도 많았지만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는 바로 의의 실천이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였다. 한밤중 소녀는 여우와 마주쳤다. 여우는 마을 이야기 속에 늘 무섭게 그려졌지만 소녀는 예의를 갖추어 여우와 대화했다. 그 과정에서 소녀는 여우의 도덕과 예의를 지키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사람들과는 달리 숲의 생명체들은 서로에게 예를 다하며 이는 자연스러운 질서였다. 마지막 시험은 지였다. 숲의 끝자락에서 소녀는 선임자와 만났다. 선임자는 이 숲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소년에게 진정한 지혜는 바로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란 말을 해주었다. 소녀는 이제 자신의 선한 본성을 회복했음을 깨달았다. 밤이 지나고 소녀는 숲을 나와 마을로 돌아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년의 변화된 언행을 보고 하나 둘씩 신뢰하기 시작했다. 소녀는 성선설의 진리를 깨달았고 이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렇게 마을은 점차 긍정적이고 선한 변화의 물결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맹자의 성선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지침임을 알게 된다. 비록 외부 환경이 우리를 끌어내리려 해도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선함을 향해 나아갈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선함을 되찾는 길은 바로 교육과 자비, 그리고 내면 의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